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 보복의 역사,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올림픽 초반입니다만 한국이 1등, 일본이 2등, 중국이 3등입니다. 동북아시아 3개국이 1, 2, 3등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육상 같은 걸 시작하면 또 미국이 쭉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초반입니다만 동북아 3국이 1등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특히 서구는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군사적인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일본, 한국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중국 때리기만 하죠. 야, 중국 저놈들이 너무 힘이 커지면은 나중에 대한민국, 일본도 이제 잠식해 들어오고 난리 날 거야.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중국을 두들겨 패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속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각국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캐나다, 북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이들 국가들은 사실은 중국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이 동북아의 강국들, 이들을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총합으로서의 아시안들, 유러피안 백인 국가들이 황색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단순히 인종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북아시아 사람들 이들을 딱 봤을 때 일단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성실합니다. 무엇보다 물건을 아주 잘 만들어내죠. 자신들이 만든 물건과 이 퀄리티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다량의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매우 빠르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 유러피안 백인 국가들 이들은 상당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앤 룰, 나누어서 지배를 한다. 이런 전략을 지금도 사실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A라는 국가가 커지면은 너희들은 A의 노예가 될 거야. 그러니 우리와 손을 잡고 A를 패자. 만약에 B라는 국가가 크면은 그때는 A씨와 손을 잡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놈을 패면서 이제 이 동북아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끝없는 증오심이 흐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됩니다. 역사, 문화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것을 절묘하게 믹싱하면서 하나로 합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꼭 가까이 있는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된다. 멀리 있는 나라는 배척해야 된다. 이것은 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채를 위협할 수가 있죠. 그때는 멀리 있는 나라, 미국이라든가 영국과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유러피안 백인들 마음 깊숙이 황색 공포증이 있다. 이 동양인 특히 이 극동아시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손을 잡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극도로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중국까지 커지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 오늘 경기 잠깐 봤는데 한국 애들, 일본 애들, 중국 애들 키도 다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여자애들도 이쁘고 백인들보다도 더 이쁜 애들 많더라고요. 자, 이들이 이제 크기 때문에 더욱더 이 유러피안 백인 국가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어쨌든 아시아 경제권이 세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러피안 백인 국가들은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담고 저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는지 전략을 짜는지 이런 것을 믹싱해서 판단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 미국 내 공화당원들 시각입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장악한 서쪽 지역, 이제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 이 오레곤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이 주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과 교환을 한다면 대환영이라는 겁니다. 자, 용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 이 캘리포니아와 일본을 바꿔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화민주의 대립, 이런 것을 잠깐 배제하고 자, 미국 내 미국인들이 아시안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범죄도 없습니다. 한시가 되어도 여성이 자유롭게 활보해도 안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상해 같은 데 걸어다니면 깜짝 놀라죠. 야, 밤 1시에 여자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술도 마시고.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한탄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어쨌든 동북아가 세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런 짤을 가져와서 또 자조를 합니다.
미국의 세븐일레븐은 핫도그나 피자같이 몸에 해로운 음식만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세븐일레븐 갔더니 국수도 있고 만두도 있고 초밥도 있고 뭐 이거는 우동입니까?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어느 게 건강에 좋습니까? 미국의 뭐 핫도그나 피자 같은 경우는 건강을 해치는 음식입니다. 미국은 세븐일레븐을 비교하면서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에어컨이 없답니다. 너무 더워요. 에어컨 갖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밑에서 이 파리 시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만든다는 것. 이것을 운동선수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에어컨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지금 뭐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너희도 맛 좀 봐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지금 서구의 PC주의입니다. 그리고 AP에 올라온 이 기사, 인도 외무장관 그리고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이죠. 이렇게 만나가지고 악수를 했습니다. 지금 히말라야 산에 이렇게 지금 국경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측 공동으로 이렇게 군을 빼버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 사무소만 두고 그리고 아예 무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어떤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몽둥이나 뭐 이런 것을 들고 이렇게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아예 병력을 다 빼버린 겁니다. 이제 충돌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병력을 다 빼버리고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와 중국이 빠르게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표면적으로 쿼드 회의에 참석해서 미국과 군사적인 협력을 한다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은 러시아와 중국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쿼드에서는 군사적인 부분만 약식으로 이렇게 회담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가 빠르게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70% 이상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가 파리 올림픽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서 돈도 구걸하고 그리고 러시아 나쁜 놈 욕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선 상황이 너무나 나쁘다.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루안스크, 도네스크로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제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지하기지, 벙커 이런 것을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의 일전에 대비했습니다. 여기에 서유럽과 미국은 엄청난 무기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뒤까지 바로 쑥 뚫리게 되는 겁니다. 드네프르 강까지 뚫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방어선을 다시 만들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뭐 인력도 없습니다. 자, 이들 방어선, 이쪽에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미 1, 2차는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3차 방어선이 뚫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뚫리면은 크라마토스크까지 이제 바로 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러시아는 파버 폭탄 이런 것을 터뜨리면서 한 방에 그냥 뭐 벙커 같은 것을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선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오지 못했다. 이렇게 프랑스 언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저격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 저격범이 지붕 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2시간 전에 이미 경찰과 그리고 시크릿 서비스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촬영 다 하고 있었다. 혹자는 30분 전에 촬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트럼프에게 총을 쏘기 전에 최소한 30분 전에는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 건물 위에 얘가 이제 엎드려 있을 때 이쪽 편에 2층짜리 건물에서는 얘를 아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 충격적인 뉴스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를 공격해왔던 미국의 주류 언론들, ABC, CBS 이런 데서도 계속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트럼프의 총을 쏘기 5분 전입니다. 5분 전에 바로 이 건물 위를 밑에 경찰들이 이미 삥 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심각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다. 이것을 감지하고 경찰들이 이미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엎드려서 AR-15을 들고 있는 것, 이것은 최소한 30분 전에는 이미 다 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5분 전에 이렇게 건물을 삥 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자들은 무엇 때문에 총을 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FBI나 시크릿 서비스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뭐 이 스와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내버려 두었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시크릿 서비스가 총괄을 한다. 이 경우 뭐 다른 경찰이나 뭐 스와팀들, 이제 펜실베니아 스와팀이죠. 이들은 그들의 명령을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홀드해라. 일단 대기해라. 이 명령을 받고 계속 대기했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제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이 배후에 누가 있는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 에릭 프린스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릭 프린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PMC입니다. Private Military Corporation이죠. 자, 이 블랙워러를 만든 사람입니다. 에릭 프린스 좀 나쁜 놈입니다. 어쨌든 이 에릭 프린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총을 쏜 범인 크룩스입니다. 이 크룩스를 누가 총을 쏘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격수가 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보셨던 어떤 지붕 위에 있는 이 스와팀, 뭐 저격수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쏘아서 크룩스를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488야드짜리 총알이 날라와서 그를 죽였다. 자, 그런데 이 경호원 저격수가 있었던 자리는 354야드입니다. 그런데 이 워터 탱크가 있습니다. 여기 탱크, 워터 타워. 여기까지 거리가 488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릭 프린스는 이 워터 탱크에 있던 어떤 저격수가 이 범인을 죽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걸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에릭 프린스는 이 바닥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의 의견은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마스크가 오늘 여러 가지 트윗을 올렸는데 해리스 측 이 선거 운동 이것을 비난하는 그런 이제 트윗을 좀 올렸습니다. 구글이 카말라 해리스를 돕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겁니다. 이 구글에 뭐 프레지던트 트럼프를 치면은 트럼프가 뜨는데 그런데 이 관련 기사는 전부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뜬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를 치면은 카말라 해리스 선거운동이 뜬다. 결국 트럼프를 치나 카말라 해리스를 치나 카말라 해리스가 뜬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론 마스크가 지적을 했는데 민주당 측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론 마스크가 조작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 것은 미국인들의 이제 출생 숫자입니다. 미국 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위에 이 황색 선 쭉 올라옵니다. 이것은 불법 입국자들입니다. 불법 입국자가 이제 넘어섰습니다. 미국 내에서 출생하는 아이들 숫자보다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얼마나 많은 이 불법 입국자들이 바이든 해리스 때 들어왔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죠. 당연히 끼칠 겁니다. 일단 미국 전국에 뭐 민주당이 장악한 주도 그렇고 특히 이 공화당의 라이노들이 장악한 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장악한 주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민주당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민주당이 좀 장악한 지역들이 있죠. 이곳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이 시민권 확인 작업을 좀 이렇게 회피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민권을 확인하는 것은 번거롭지 않느냐, 뭐 집에 가서 여권도 가져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믿고 유권자 등록 받아줘. 뭐 DMV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데 이제 어떤 복지 신청하는데 소셜 시큐리티 신청하는 데 가서도 이렇게 유권자 등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민주당이 장악한 조그마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서는 또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실제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몸싸움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불법 입국자들 상당수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상태가 아닌가. 이들이 만약에 우편 투표를 하게 된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우편 투표를 했을 때도 시민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제 막게 된다면은 이들은 자유롭게 이 연방선거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자, 표수가 엄청나죠. 뭐 수백만 표, 천만 표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와 벤스 이 조합이 이상하다, 좀 웃긴다, 뭐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위어드, 그냥 좀 이상하다, 괴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민주당 정치인들은 야, 걔네들 웃기는 조합이야, 뭐 트럼프, 벤스 웃기는 조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벤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벤스의 이력, 그리고 힐빌리, 엘리제, 그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벤스의 성장 과정, 이것은 실제 벤스 성장 과정과 거리가 있다.
그 책을 보면은 애팔라치안 산맥 남쪽 총구석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실제 벤스가 자란 곳은 오하이오 주에서 가장 큰 시, 신시내티시 그 근처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데이턴과 신시내티 사이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벤스 이 사기꾼, 컨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 배후에 뭐 거대한 권력 암투가 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원래 2024년에 나올 생각이 없었다. 뭐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주변 세력이 만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경선 없이 거의 확정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와 토론을 하면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쇼를 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슈로 만든 다음에 바이든을 끌어내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나오는 거죠. 만약 바이든이 초기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으면은 민주당의 이제 유력한 이 청년 정치인들, 뭐 중견 정치인들 이들이 다 나와서 경선을 했을 겁니다. 경선을 했다면 카말라 해리스가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즉 바이든 대신 카말라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바이든이 지금까지 끌고 온 거다. 경선이 없도록 경선을 하게 되면 똑똑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때 해리스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뭐 거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부통령 자리가 있습니다. 부통령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가?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실세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통령을 노리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힐러리도 그 후보입니다. 그리고 게빈 뉴섬 그 외에 다양한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거대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오바마는 카말라도 바이든도 반대했다고 합니다.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부인인 미셸 오바마 뭐 자기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카말라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이제 부통령 후보가 남았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오바마 진영과 바이든 힐러리 진영 이들이 크게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게빈 뉴섬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것은 약간 불투명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게빈 뉴섬은 힐러리랑 가깝습니다. 낸시 펠로시랑 가깝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진영과 이 바이든 힐러리 진영 이쪽 간에 이제 지금 뭐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은 카말라 해리스, 바이든 힐러리 측이 이제 장악을 했습니다. 오바마는 놓쳤습니다. 부통령은 양보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오바마의 뜻이라고 합니다. 원래 바이든과 힐러리 입장에서 이 오바마는 뭐 이제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퍼피스로 굴러 들어왔죠. 그런데 어쨌든 오바마는 8년을 거치면서 뭐 잘생긴 흑인 대통령답게 많은 이제 이 지지층을 모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적인 지지도는 오바마가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어떤 민주당 내 뭐 딥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세력은 여전히 이제 이 바이든과 힐러리 이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들 두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과연 트럼프 진영이 안심해도 되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국민적인 인기도 이것은 당연히 트럼프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판이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죠. 저들 세력들 뭐 힐러리나 바이든, 오바마 이들 모두 이번 선거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는 노하우를 저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카말라 해리스 같은 바보 같은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겠습니까? 이 카말라는 이 트럼프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들은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벤스가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제 트럼프가 뽑았기 때문에 벤스가 트럼프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과 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많은 미국인들은 이 벤스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제대로 지지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 이력들, 힐빌리 엘리제 뭐 이런 책 내용들 여기에 상당한 거짓말이 있다. 이것을 많은 미국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이제 벤스를 지목을 했을 때 벤스가 처음 나서 한 이야기 바로 무엇입니까? 이란과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란의 폭격을 화끈하게 해야 된다.
트럼프는 펜스를 지목하자마자 펜스는 바로 처음 등장해서 우크라이나전을 중단하겠다 그것은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보호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란을 폭격을 해서 빠개버려야 된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의식 있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이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디 벤스는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크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오하이오주 주지사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하이오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는 큰 표차로 이겼습니다만 벤스는 그거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계속 말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실언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선출되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낙선한다면 이스라엘이 사라진다. 상당히 솔깃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공화당 내부에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특히 청년층 젊은 세대들 이들은 맹렬하게 친팔레스타인 그리고 반이스라엘 세력입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에서 군사적인 지원을 네타냐후 정권에 해주었기 때문에 젊은 층들 상당수가 민주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트럼프는 한술 더 떠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표는 그대로 카말라 해리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미국 내에는 공화민주 구분 없이 가자 사태에 있어서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노선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표가 그냥 카말라 해리스에 갈 수 있는 거죠. 공화당 전체 지지자 중에 트럼프도 지지하면서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것은 공화당 지지자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20%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되는데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끌고 와야 될 표를 이제 카말라 해리스 쪽으로 보내는 거죠. 대단히 지금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팍스TV에 이런 폴이 올랐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에서 거의 트럼프랑 동료를 이루고 있다. 팍스TV입니다. 물론 저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면 그리고 저들이 나중에 비장의 무기를 동원한다면 트럼프가 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이 세 개 중에 반드시 2개를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49-49, 미시건 49-49, 위스콘신 49-50. 제가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제디 벤스를 이렇게 부통령으로 임명했을 때 이것은 선거공학적으로는 좋은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디 벤스는 오하이오주의 이제 러스트밸리를 이렇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디 벤스가 실제 앞에 나와서 나는 러스트밸리를 대표한다, 노동자들 계층을 대변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미지를 이렇게 믹싱해서 보는 거죠. 이 제디 벤스는 엘리트의 하수인으로서 줄곧 살아왔을 뿐입니다. 어쨌든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이쪽은 러스트밸리고 노동자 계층, 백인 노동자들, 절망에 빠진 노동자들 이들은 이들 지역 내에 제조업을 부활시켜줄 그럴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백인 노동자 계층이죠. 트럼프가 이들의 선택이었는데 트럼프가 앞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률 이제 비등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지도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파란 것은 바이든이 승리한 주, 그리고 빨간 것은 이제 공화당 트럼프가 승리한 주입니다.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이런 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주, 첫 번째는 아리조나입니다. 아리조나는 부패한 주긴 하나, 이 아리조나에 있는 공화당 지지 세력들 이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선거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비지 선거 이거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리조나는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바다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빼버려도 됩니다. 이 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네소타는 얘네들은 구제불능입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구제불능이죠.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이 3개 중에 2개를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서 위스콘신과 미시건이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너무나 부패했고 특히 피츠버그 지역과 필라델피아 지역 이쪽은 대책이 없습니다. 공화당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위스콘신과 미시건에서는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미시건에는 많은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이 아랍인들은 친팔레스타인이죠. 그런데 이들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트럼프는 이제 바이든의 실망에서 이쪽으로 당겨올 수 있는 패를 오히려 이제 카말라 해리스에게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친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은 자, 점점 더 이렇게 리버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새롭게 가져올 수 있는 주, 그게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낮다는 거죠.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서 싸워볼 만한 주, 뉴저지,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입니다. 그런데 뉴저지나 버지니아 이쪽에도 유색인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친팔레스타인이죠. 그런데 이들 표로 이렇게 차버렸다는 거죠.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워낙 부패한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위스콘신과 미시건에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2개 주를 놓치게 된다. 이 경우는 트럼프 선거 승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저격 사건 이후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상황은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불법 입국자들이 1,000만이 넘는 불법 입국자들이 이미 들어와서 전역으로 이제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거 공학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것 때문에 2024년 대선은 더욱더 이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인 보복. 자,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치열한 보복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7일에 자, 미군 기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놓고 석유를 훔치는 곳이죠. 시리아 내입니다. 딱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어떤 부대가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미군이 포격을 합니다. 자, 이 엑스칼리버 이런 포탄을 이용해서 포격을 해서 한 100명 정도 시리아군이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수의 이제 러시아 용병이 있다. 바그너 그룹이죠. 한 60여 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알려졌는데 이때 당시에도 뉴스가 나왔지만은 모호하게 나왔습니다. 2018년. 미국은 왜 이런 공격을 했을까? 미국은 여기에 러시아 용병이 있다. 이것을 몰랐을까? 그리고 이것은 시리아 정부군입니다. 미국은 IS를 퇴치한다고 들어와 놓고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용병이 포격을 했습니다. 이들은 IS와 싸우는 부대입니다. 자, 여기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미국은 IS를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IS를 공격하기 위해서 시리아군과 러시아 용병이 옵니다. 그런데 미국은 몰래 여기서 자, 이 석유를 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격을 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사적인 보복 사건입니다. 미국은 SDF, IS죠. 자, 이들을 지원하면서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란군과 러시아군이 나와서 자, 이들을 퇴치하고 미국의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런데 SDF 중간에는 미국의 군사 고문단이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0 몇십 명 정도의 미군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를 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시리아 정부군과 이란군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은 SDF 미국이 지원하는 이 세력이죠. 거기에 이제 공격을 가한 겁니다. 그 중간에 미군이 있다. 이것을 이제 미군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미군 병사 한 200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계속 벼루어왔던 겁니다. 자, 이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레이마니, 미국 펜타곤은 솔레이마니에 대해서 이제 이를 갈았던 거죠. 2015년 미군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이란군이 공격해서 자, 미국은 공개할 수 없는데 미군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200 몇십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솔레이마니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벼르고 있었던 거죠. 2017년 1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을 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솔레이마니를 죽이자고 이렇게 트럼프를 들들들 볶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는 결심을 해서 이라크에 와 있는 이제 솔레이마니를 참수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 보복입니다. 그리고 몇 달 전입니다. 니제르에 있는 미군 드론 기지는 결국 철수를 해야 됩니다. 자, 니제르 군들이 이렇게 포위를 하고 물도 못 들어오게 하고 병사들 한 1,100명 정도 있는데 나가라고 요구하고 외부에 이제 로지스틱스를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군 수송기로 이런 거 떨어뜨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결국은 철수했습니다. 지난달에 철수했습니다. 미국 역시 여기에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이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죠. 자, 이 니제르군 막사에 특히 바그너 그룹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또 옆에 와가지고 야, 니네들 안 나가냐 이러고 딱 있었던 겁니다. 같은 이제 드론 기지 안에
왜냐하면 니제르군이 들어오면서 이 러시아군이 함께 들어온 거죠. 그리고 미군은 이제 장비를 챙겨서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제 갈았을 겁니다. 결국 보복을 했습니다. 저도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저께입니다. 그저께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미국과 프랑스가 지원하는 알카에다 세력들, 이 니제르 말리 이제 반군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공격은 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말리 반군들이 있는 곳, 여기에 많은 이제 군사적인 뭐 물류 지원, 군수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들 한 천 몇백 명, 이 정도 숫자의 이 알카에다 요원들, 그리고 이제 저항군들, 이들이 쭉 내려와서 러시아군과 말리군이 지나가는 곳, 이곳을 이제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교전이 있었는데, 뭐 사망 숫자는 아무래도 이제 반군들이 훨씬 많겠죠. 그렇지만 이쪽에 말리 정부군과 그리고 이제 바그너 그룹도 상당한 희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번 습격에서 바그너 병사들 이제 상당수가 희생되었습니다. 20명이 죽고 한 5명이 이렇게 인질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마 소속 병사들 한 20여 명도 죽었다고 합니다. 말리 이제 정규군도 이렇게 희생이 되었는데, 물론 이 게릴라 측도 많이 죽었습니다. 한 뭐 기백 명이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 공격은 좀 예상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져온 장비들, 그리고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 첨단 드론들로, 뭐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이나 프랑스가 공급해 준 것이 아닌가. 프랑스군과 미군은 쫓겨났습니다. 그 보복을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리로 이제 게릴라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런 군사적인 보복, 이것은 쭉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